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7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시스터즈죠.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세웠던 계획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모든 분들의 목표실 것 같은데 일단 다이어트 목표 세웠지만 실패를 했고요. 제가 이제 내년에 한번 배 복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2시간씩 좀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원래 안 하던 거 하면 안 네, 됩니다. 너무 저희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양해를 구할 것이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유경선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지켰을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제가 사실 굉장히 J형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MBTI 검사를 하면 P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획은 사실 뭐 이제 기억도 나지 않고요. 뭘 세웠었는지는 그냥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벼락치기로 좀 운동을 하고 있다 정도. 예. 기자들이 보면은 정말로 건강검진 맞춤형으로 자기 조절을 하지 딱 끝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금방 때문에 돌아갑니다. 굳이 두 분 다 이렇게 운동하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냥 삼긴 대로 사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6월 지방선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항마가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가 유력시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과 경기도지사 입후보가 유력시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분들인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구청장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이름을 요즘 막 새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2014년부터 지금 12년째 성동구청장을 3년 임중인 현직 구청장입니다. 1968년생이고요. 전남 여수 출생이고 그 구청장을 그러니까 46살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제 학부랑 뭐 석사, 박사를 요모조모점 그런 구정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립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또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 석사를 하고 또 같은 대학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개발 경영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제 정치 자체를 기초단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95년도에 그때 이제 민선 1기 때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선거를 지원을 했고 그때 이제 당선되고 나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행정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앙정치 경험도 있는데 사실 좀 중앙정치보다는 그런 자치가 좀 더 좋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진을 하고 또 2004년도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현재 민주당 보좌진 협회장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지방 자체가 더 잘 맞는다고 느끼셨대요. 왜냐하면은 중앙 정치는 아무래도 뭐를 해결하려면 사실 굉장히 정치를 잘 해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능감 덕분에 나는 이제 좀 일단은 지역 정치에 뜻을 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성동구청장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예. 아니 정원호 구청장이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소리 기자. 네. 어떻게 된 거죠? 뭐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 여권 후보들이 좀 인물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임 중인 오세훈 시장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이 자꾸 나오니까 오세훈 대항마로 내세울 인물이 없을까 하다가 여권 내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좀 부상하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서울시장은 좀 정파색이 뚜렷한 인물보다 중도 성향이 좀 강하고 실무를 좀 잘할 수 있는 좀 그런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좀 여기에 딱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이나 발언을 봐도 좀 중도 성향이 강해 보이고 막 세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성동구청장 3년임도 했고 실력도 입증됐으니까 적합하지 않냐. 그래서 급부상한 게 아닐까. 아니 말씀대로 그 민주당이 누구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원호 구청장이 뜨는 이유는 네. 민주당 정치인 같지 않게 말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공격적이지가 않다. 그런 것들이 뭔가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분이 그러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 정치부 출입했을 때
뭐 송동구청장 굉장히 잘하고 인기 많은 사람 있다더라. 포스트 이재명 노리는 사람이 있다더라. 약간 소문은 났었는데 일찌감치. 네. 근데 뭐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최근에 급부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순위권에 들다 보니까 네. 대중적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이제 유경성 기자 소개를 했지만은 이분이 삼선 구청장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입소문을 타게 된 계기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선을 하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인기 방송인 매불쇼에서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는 네. 그런 총국도 있었는데 휴대전화 번호로 이제 민원이나 질문을 보내면은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해준다는 이미지가 널리 형성이 돼 있고 그 번호가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네, 010에 맞습니다. 9103-8388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건데 이런 정원호 구청장이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들을 잘 수용하면서 성동구를 완전히 바꿨다는 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명함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받아보면 이렇게 뭐 구청장 자기 번호랑 뭐 민원 번호 이렇게 따로 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민원을 듣는 거에 진심인데 제일 먼저 브랜드로 삼는 거는 성수동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수동이 사실 초반에 굉장히 핫해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나 이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성수동을 부흥시킨과 동시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결국에는 이제 동네 임대료가 다 상승하고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을 좀 막아보자라는 거에 거의 이제 좀 동시에 착수를 한 것 같아요. 진흥시킨 것과 동시에. 그래서 일단 2014년도 본인의 임기 첫 해에 성수동의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결국 그거잖아요. 임대료를 좀 상한을 정해두는 그렇습니다.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본이 들어올 것이냐.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동네를 막 이렇게 기획식으로 띄우는 것을 좀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좀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 요소를 짚어서 방지를 좀 해냈던 거고요. 또 이제 외관을 좀 어떻게 정비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2017년에는 이제 붉은 벽돌을 활용한 건축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제 임기 동안 성수동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늘었다고 해요. 지금 2024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방문을 했고 또 영국의 여행문화 잡지가 타임아웃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멋진 동네 4위에 성수동을 그래요? 꼽았다고 합니다. 예. 광고 좀 많이 한 거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좀 더 핫한 카페나 그런 뭐 팝업 스토어나 편집샵 이런 데를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가면 이제 오히려 관광객들이 좀 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이고, 그래서 좀 있으면 책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수동을 좀 본인의 확실하게 좀 어떤 그 브랜드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분의 장점이 성수동에 비단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진심인 게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는 것들을 전 지켜봐 왔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예 공무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성동구청에는 멍해 공무원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멍멍할 때 멍. 반지랑 쿠키라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성동구청에는 50명 정도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서 6명이 시각장애인 공무원인데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각장애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반려견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층층이 도움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걸 보더라도 정말로 따뜻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네. 이런 정원호 구청장의 그런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십 같은 경우에 구정을 운영하는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도 휴대폰 번호까지 다 상세하게 언급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소통형 리더를 좀 표방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휴대폰 번호를 다 공개해서 모든 민원에 직접 응답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 이렇게 밝히셨고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KBS의 예능 프로가 있는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네. 거기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일상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을 때는 하루에 1000건이 넘는 문자 민원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야,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정원호 구청장이 말하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경청하면 거기에서 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거기에 답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분이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는 구청장이고 서울시장이 입후보 한다니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KBS 예능 그 사장님기 당나귀 나온다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인맥이라든가 교우 관계로는 불가능한 출연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허재라든가 현주엽이라든가 슈퍼스타들만 나오는 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구청장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분이 굉장히 바지런하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정원호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입지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주류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구청장 또 한 곳에서 삼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보통 뭐 당내에서 뭐 선거가 있거나 할 때 이렇게 계파를 조금 알고 싶어 한다든지 저 사람은 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지 뭐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좀 가늠하는 재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뭐 뚜렷하게 많이 알려진 그런 거는 없고 이제 다만 좀 친한 의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좌관 하실 때 진성준 의원이랑 같이 보좌관 출신이어서 좀 친하다고 하고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이제 뭐 지역구에서 행사 같은 걸 하면은 또 가끔 정원호 청장을 불러서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아 그렇구나. 뭐 같이 보좌관 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일 잘하는 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이신 분들 중에 또 서울 지역 구청장 출신인 분들이 이해식 의원, 강동구 청장 하셨던 이해식 의원이랑 또 성북구의 김영백 의원하고 맞습니다. 네, 노원구 김성환 의원 이렇게 또 구청장 출신 의원들하고도 좀 친하다고 하고요. 그 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초대위원장을 지냈었는데 이제 보좌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거는 혹시 이제 그때 그런 협의회장을 하면서 좀 보좌관들의 권익 향상에 많이 좀 기여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예,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종석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보좌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그 방송 출연 등을 해가지고는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물론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임종석 전 실장의 이미지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함구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분이 뭐 성동구에서는 성동구 아이돌로 불린대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그 3대 기획사가 있는데 하나는 SM 엔터테인먼트, 하나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또 다른 하나 성동구청이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그 정도로 구청 내에서는 구청 지휘권 안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평을 하고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좀 더 넓은 부분에서의 인지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영향력 확대에 열심히 나서는 것 같은 게 언론 인터뷰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 보면서 아 서울시장 무조건 나오시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저희 경향신문하고도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매불쇼랑 뉴스공장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가장 약하잖아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본인도 저희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가장 보완해야 할 측면이 인지도다. 본인도 알고 있어서. 아, 스스로가? 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경향TV에도 이제 추석 전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때 사실은 그 영상에 우호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이 나오면은 그렇게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그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이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팬덤이라는 게 있구나. 정치인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상승적인 분위기를 보고,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돼 있을 것 같거든요, 유경선 기자. 그러니까 일단 좀, 그러니까 인지도가 뭐, 이제 일단 아까 인지도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랑 점점 그 행정 부분에서 많이 서로 대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그 성수동 얘기밖에 좀 못 드리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지하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반지하가 이제 얘기가 좀 갑자기 대두가 된 거는 2022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서울 지역에 폭우가 굉장히 기습적으로 와서 실제로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돌아가신 경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반지하 전수조사를 이제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반지하를 거의 이제 퇴출시키겠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또 이제 뭐 주거 빈곤이나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이게 주거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빈곤 주거 형태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게 되게 현실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그
그냥 진짜 반지하에 있는 주택을 갑자기 뭐 지상으로 다 올려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일거에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거비라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주거 형태를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좀 약간 대비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되 이거 당장 뭐 퇴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좀 타겟팅을 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빛이 안 드는 게 너무 문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하나하나 진단을 해서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면은 외관이 안 좋아서 집주인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랑 뭐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간다든지 그냥 이렇게 좀 선언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좀 더 약간 정밀하게 이렇게 개선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때문에 지금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 문제랑 같이 엮여서 사실 굉장히 시민의 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퍼져 있는 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성동구는 그 마을버스 활용 측면에서 좀 대비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필수 노동자 중에 하나로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을 시켰다고 넣어놨구나.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필수 노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좀 더 그 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좀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진짜로 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원활하게 이동을 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한가라는 거를 아까도 이제 뭐 그런 민원이나 이런 문자를 다 일일이 대응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게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그래서 되게 이제 1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정에 좀 진심을 다해서 임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좀 빛을 발하고 인정을 받는구나. 네. 이런 거는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선거가 좀 남기는 했잖아요. 많이 남았죠 지금. 많이 네. 남았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너무 일찍 떴을 때 이게 혹시 떴다가 갑자기 후속 이슈 없이 질 수 내려가게 있다. 되면 그렇지 약간 좀 인지도가 낮았으니까 뭐 저렇게 한번 반짝했다가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안 좋은 전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당장은 지금 너무 이런 거에 고무되지 말고 일단은 기본기로 좀 가자. 좀 하던 대로 계속 좀 가자. 네, 이런 스탠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 기본기를 강조하는 측면이 충분히 10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 상승이 급상승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종묘합 개발을 두고도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원호 구청장도 한마디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또 올렸는데 그 내용 취지가 이제 건물 재개발 높이 제한 완화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취소를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크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사실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원호 구청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1대1 구도가 되면은 사실 정원호 구청장의 체급이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니까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전략을 계속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뭐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뭐 훌륭한 분이다. 뭐 네. 다만 뭐 혹시 뭐 적군이 될지도 모르는데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야 뭐 상대편이 뭐 정원호 구청장이 되면 좋아라는 그런 만용인 땡큐.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두 분이서 하게 될지는 근데 하더라도 아마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재명 닮은 꼴이다. 포스트 이재명이다. 이런 주목을 받으면서인 것 같긴 한데 두 분 다 워크홀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네. 공통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커홀릭 이런 이미지를 구가를 하고 계시는데 당대표 시절이던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원래 당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 그 유튜브 라이브 많이 하셨잖아요. 라이브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뭐 수도권에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다. 뭐 서울 성동구의 정원훈 구청장은 진짜 잘한다. 내가 봐도 정말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또 칭찬도 하시면서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뭐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재밌게 봤고요. 또 이제 그 전에 작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정원호 구청장을 자치분권 분야의 특별보좌역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2022년 그 더 전에 2022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경선 나가기 전에 또 성동구를 비공개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행정이나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은 또 정원호 구청장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그러니까 일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좀 독과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공공 배달 서비스를 시행을 했는데 이거를 경기도 외 지역에서 성동구가 처음으로 먼저 도입을 하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약간 좀 호응하는 그런 행정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고 2019년에는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 당시 서울 지역의 그 기초단체장들이랑 같이 대법원에 그 무효를 탄원하는 그랬군요. 탄원서를 네. 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런 그 역사가 있는지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정원호 구청장이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일에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통령실에 파견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성동구청은 공무원을 발탁해서 대통령실에 배출하기도 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의 일솜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인사가 있었겠느냐라는 게 중평인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한 거고 그 결국은 이제 요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환호 속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데 또 본인은 약간 좀 보면은 뭐 주저하는 듯한 말하기를 하면서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3선 연임으로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사실 되게 스코어가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뭐 교차 투표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 찍고 그런데 또 정원호 구청장 찍고 이런 유권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사실 서울 지역에서 8개밖에 자리밖에 민주당이 지키지 못했는데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 8개구만 민주당에서 가져갔는데 되게 정말 좋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카루스의 날개를 아느냐 주연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성공에 도취가 되고 너무 이렇게 막 자신감이 이렇게 막 넘쳐났을 때 이제 그때 오히려 굉장히 추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그런 위험이 조심성을 상존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리는 편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너무 일찍 정치에 또 끌려가면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인지도를 체감을 하는 게 안 먹던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지도 체감을 하신다고 안 하더라고요. 먹던 욕을 먹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많이 알려지게 되면 사실 뭐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말 가지고도 누가 시비를 걸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원호 구청장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유명세를 치르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치적인 거에 너무나 일찍 끌려가면서 오히려 좀 소진되거나 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정원호 구청장을 직접 이렇게 인터뷰해 본 사람으로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잘하는 머리는 당연히 닮아 있고 둘 다 워커홀릭이라는 것도 동의를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을 할 때도 보면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타입이었다고 한다면은 정원호 구청장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편이에요. 머릿속에 그 어휘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굉장히 자로 잰 듯하게 답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없는데
대중적인 정치인이 되고 더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모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접한 정원호 구청장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게 본질적인 성향이라면 고칠 수는 없겠는데 적어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더 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그런 뭔가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력 포인트가 너무 신중성에 가려진다. 그런 부분이 드는 거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초심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정원호 구청장 얘기 들어봤더니 그 2014년에 선거하면서 처음 실었던 슬로건을 삼선하는 내내 썼대요. 그게 뭐냐면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변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옷을 바꿔 입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좋아하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정원호 같은 사람은 내가 가지 못한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나를 닮아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과값은 일을 잘해서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일을 추진하는 방식은 둘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의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에 옷을 갈아입고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되게 권력 의지를 보여준 건데 지금 사실 성동구 저도 취재를 가봤는데 이게 사실 구청 취재는 좀 되게 재밌는 게 이 굉장히 취재 세팅을 세밀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요,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건데 상상력을 제약하지. 거의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배려인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민을 만나서 오늘 뭐에 대해서 물어봐서 어떤 인터뷰를 할지 하고 동선도 너무나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구정 홍보라는 게 중앙 정치에 비해서 홍보 기회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설계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반지하를 좀 보러 갔었어요. 사실은 그랬구나. 반지하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보러 다녔는데 너무나 이제 많이 다니는 길인 것처럼 바로바로 위치를 딱딱 찍어서 이제 알고 그 구청장을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그냥 뭐 이렇게 다 엄청 이렇게 구청장을 좋아하는 것이 아 이런 게 그냥 진짜 10년 가까이 이런 풍경이 이어져 왔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서울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모두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이돌을 만난 것처럼 또 좋아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 진짜 좀 강단이는 한 방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상대가 어쨌든 간에 노회한 관록의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두 분이 뭐 토론을 한다거나 혹은 장외에서 만나서 이렇게 의견 충돌을 빚었을 때 사실은 그런 중앙 정치에 더 익숙한 건 오세훈 시장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오세훈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추지 못한 면모들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선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서울시에 이어서 경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야권 경기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1위에 놀랐는데 이분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한테 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오히려 김은혜 의원을 좀 큰 차이로 따돌리는 그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난 28일 나온 결과고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6.5%로 적합도 1위가 나왔고 이어서 이제 당시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패배했었던 상대인 김은혜 의원이 14.2%, 한동훈 전 대표가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재 직을 맡은 게 없는데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서 뜻을 접지 않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 제목이 본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거를 아.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아까 이제 뭐 정원호 구청장이 계속 슬로건을 똑같은 걸 쓰는 것처럼 모든 뭐 강연 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최근 강연도 11월 4일 인제대학교에서 했는데 첫 마디가 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사실은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건가요?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유경선 기자도 언급했지만 2022년 직전 지방선거 당시에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뭐 물론 김은혜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지만 지금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 말고 후보군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김은혜 의원은 절대 출마할 뜻이 없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을 지냈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상징되는 인물이고 너무 근데 공격하기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상대방에서. 어떻게 이번 선거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유일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밖에 없으니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때문에 뭐 치러진 대선이었고 그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묻은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선거에 나와 당선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김은혜 후보도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가를 네.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승민이라는 사람 이름은 유명한데 정치적으로 어떤 경로를 걸어온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경로를 걸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라서기 전까지는 사실 정치 인생이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집안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 집안이고요. 아버지가 판사 출신인 유수호 전 의원이고, 예, 본인은 여의도 연구원장 지내고, 뭐 한나라당 최고위원하고, 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하는 등 굉장히 요직을 많이 맡았고요. 내리 17대에서 20대까지 4선 의원을 쭉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그렇게 잘 흘러갈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2015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그 유명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내용 중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뭐 노여움을 좀 샀고 그 이후로 이제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로는 쭉 고난의 길을 좀 걷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생각하면은 그 토론 프로그램이 생각나요. 뭐 KBS 심야 토론이건 MBC 100분 토론이건 간에 간판 프로그램에 늘 이렇게 교수 때부터 많이 등장을 했던 인물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이 된 후에도 정책형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정치 행보가 이념보다는 좀 정책을 좀 제시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와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 게 또 본인이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KDI에서 선임 연구위원까지 지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요 대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이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그렇죠. 허구다 그거 네. 나왔던 그 아마 같은 연설문인 것 같은데 이제 한 대목 인상적인 부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야. 어제 새누리당은 경제성장과 자유시장 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좀 민주당 연설 같지 민주노동당 않으세요?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좀 현실적이면서 좀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은 보통 보수들이 이제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유연 안정성 이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연 안정성이라는 게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그만큼 실업급여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안전망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진보 진영 지지자들도 유승민 의원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저런 이제 서민 지향적인 정책을 펴는 분 중에 상당수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거나 그 예를 들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엘리트적인 그런 면모들을 학습하고 오신 분들이 주변에 너그러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착착 걸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물정을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순수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라는 사람도 그런 그 앞서 배경 설명해줬지만은 탄탄한 가정 환경과 네. 학습된 그런 경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시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해보게 되는데 이런 그런 유승민 전 의원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좀 어울리나 싶기도 한데 당내의 세평이나 이미지는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워낙 꼿꼿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 제가 모 의원이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되게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사회성 떨어지고 독선적이다. 네, 이렇게 평가. 이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당내 인기가 없는지는 그러니까 느껴지시겠죠? 사실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히 인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인기 상황이고 없죠. 친한계 사실 개파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많이 이렇게 퇴조한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결국 그 정당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 정당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잘난 이미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좀 아닐까 하는 싶은데 네, 채평 관련해서 하나 또 전해드릴 게 있는 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일해보기도 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해준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단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너무 본인이 똑똑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청와대 얼라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그 아마 국정감사장이어서 외교부 장관 상대로 대통령 간담회 자료 누가 만드냐 청와대 얼라들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얼라가 사투리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준 미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참모들이 너무 열받아 했대요. 근데 그때 뭐 정호성, 안봉근, 부속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유승민 의원이랑 오래 일했던 후배들인데 나름 뭐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식견도 있는데 너무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야. 부글부글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3인방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런 분들이 문고리 부글부글했다는 3인방. 네, 거고. 분들이. 여하간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할 소린 또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굉장히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친박계 이미지가 있었는데 강력한 성토를 통해서 비박계 좌장이 됐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이렇게 긴밀했거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었고, 그리고 비서실장 할 때 연설문이나 이런 것도 다 써주고 했었다고 해요. 다만 그때도 조금 아주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게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수장학회 해서 손을 떼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비서실장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 좀 쳐냈던 게 있고 그리고 연설문을 사실 이런 연설문을 되게 잘 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주면은 항상 이상하게 고쳐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후일에 봤더니 정체가 이제 최순실이었던 것이었던 거고 그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계속 의심이 좀 있었겠죠. 이게 맞나?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 국정을 네. 하는 게 이제 맞나?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지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친박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국정도 망치고 대통령도 뭐 문고리 권력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뭐 당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친박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자. 그리고 우리가 좀 쇄신을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주도권 싸움에서 뭐 그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놓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새로 당을 차리겠다라고 해서 세웠던 게 이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얼라들의 실체를 이제 알고 나서 바른 정당을 차린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결국은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뛰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창당 과정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가짜 보수와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면서 이제 비박계 의원 30명과 함께 2017년 1월에 바른정당을 공식 창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 있었잖아요. 그때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보수정당 대선 주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는데 문제는 이 셋 중에 우리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제일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당내에서 3자 단일화 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완주를 하겠다고 이제 좀 고집을 피웠던 거죠. 약간 적절치는 않은데 완주를 하겠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내부에서 갈등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당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권성동, 김성태, 홍문표 그러니까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대선 일주일 앞두고 바른정당을 탈당을 하게 돼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의 힘을 실어주자. 그러니까 사표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된 건데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근데 그때 당시 지지율 보면 홍준표, 안철수에 이어서 3위였는데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24%, 안철수 의원이 21%,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6.7%여서
가장 좀 낮게 아니 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다 갑자기 귀에 걸리는 거는 네. 아 그때도 권성동이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대선 때마다 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네. 이렇게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인다고 해야 될지 네. 뭘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말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하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고배를 세게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문제 윤석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 경선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이게 진짜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진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권 다툼할 때 사실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도 좀 뭐 그런 무속 논란, 뭐 손바닥 왕자, 그다음 뭐 천공스승 정법 강의 듣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볼 시간에 정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을 좀 예비 후보 그 경선 토론회에서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이 했군요. 세게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좀 재밌게 본 게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얘기도 했었대요. 이제 그때 이제 화천대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너 그러니까 박영수랑 친하지 않았냐 이거죠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부패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과 박영수의 연을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토론 끝나고 거의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욕을 하면서 되게 분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개한 당사자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이죠. 예. 그 당시, 그러니까 토론회 당시 때도 아니 뭐 유 후보님은 부친도 형님도 다 법조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잠깐 나 할 말 좀 하겠다라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 끝나고 진짜. 차에 탔는데 뭐 고성이 막 들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참모가 같이 소리 지르면서 그걸 좀 막 이렇게 덮기도 같이 소리 했다고. 지르면서 이게 예, 하고 그러면서 뭐 차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막 분을 못 참고 막 유승민을 욕하기 시작했다. 뭐 그러면서 막 차가 출발한 뒤에도 막 감정이 이게 캄다운이 안 돼서 계속 막 욕을 10분 동안 했었다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 부인이 그런 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품 받은 게 정말 한두 건도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 자기 주변에 가까웠던 법조인과의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더니 그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로 그때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렇게 방패막이가 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과의 대선 레이스에서도 패배를 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직후에 열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경선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왜 김은혜 의원이 나오게 됐냐? 윤석열이 유승민 전 의원을 너무 싫어했대요. 앞에 이제 이어지는 네, 거죠. 이어집니다. 서사가. 네.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 토론회 때문이래요.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윤석열을 향해서 무속 논란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계속 뭐 천공스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냐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때 질려버렸대요. 윤석열이 유승민한테.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어요. 토론회 직후에 몸싸움을 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 대기실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가슴팍을 밀고 진짜로? 가슴팍을 밀고 항의를 했대. 막 찾아가 사실관계는 따지고 모르겠지만 네. 따지면서 아니 근데 꽤 맞는 게 그때 양당에서 막 그때 해명이 나오고 해서 사실 진짜로? 보도자료 나왔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약간 양쪽의 주장이 다르긴 한데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네, 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유승민 캠프에서 이제 또 해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공영사람 그 봐라. 와중에 또 실드를 했어. 막 이러면서 항의를 했대요. 야, 자기 사람 확실하게 지켜요. 네. 윤석열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감정의 골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인수위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의원한테 나가라고 등을 좀 떠민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등 떠밀려서 나간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52% 득표를 하고 유승민 의원이 44% 득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권 초반이니까 대통령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한테 친윤들이 조직 같은 거를 다 몰아줬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원래 인지도나 실력 같은 거는 유승민 의원이 훨씬 유리한데 그래서 결국은 졌는데 그때 지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사감에 휩쓸리지 말고 유승민을 밀어줬으면 경기도라도 지켰다. 김동연을 이겼을 수 있었다. 이겼을 건데 네.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야,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국민의힘 그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대 정신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표 체제를 다 무시하고 장동영 체제를 무시하고 당연히 유승민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당내 경선부터 포함해서 지방선거에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특징이 엄청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설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막 똑똑한 줄 알고 뭐 그래서 본인을 이제 뭐 본인만 뭐 똑똑한 줄 아느냐 이러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곤 하지만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현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도와줘서 붙어서 도와주는 분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뭐 유승민 전 의원님이 부르네 뭐 하신다고 하네 이러면 되게 열일 제쳐두고 막 다른 의원실 뭐 비서관 하고 있으면서도 뭐 도와주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네. 꽤 있어요. 네, 되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도 이제 그 옛날에 김은혜 의원하고 붙었을 때 그 기억 때문인지 근데 뭐 룰을 어떻게 장난할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겠냐. 좀 나오더라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치사하게 나올까 이번에.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그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원라들의 정치를 좀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법조를 상징한다고 치고 본인은 경제 분야에 해박하니까 이준석은 또 이제 공학이라든가 그 IT형에 강하니까 셋이서 정당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만들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가깝잖아요. 좀 독자적인 길을 간다고 하면 또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게 또 있는 거 아닐까. 예전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때 2021년에 당대표 처음 됐을 때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말 했었어요. 뭐 사람들이 다 이준석이랑 뭐 친한 거 다 이제 알고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더 이제 연락 안 하고 전화 안 할 거라고 먼저 거기서 연락해오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독자적인 정치인이라고 뭐 저는 뭐 한다면, 제 그냥 주관적인 평가지만은 셋이 정당을 그 탈당해서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셋 다 모범생 컴플렉스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렇게 큰 주류적인 부분에서 자기 본인들이 걸어온 학력부터 나중에 직업부터 정치부터 가장 큰 데서 큰 물에서만 놀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승민도 한번 작은 물에서 놀아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준석 마찬가지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구애를 하는 것도 막상 차려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요거 한동훈도 사실 검찰이라는 주류 사회에서 내내 살아오다가 법무장관까지 하고 국민의힘 대표까지 했는데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마이너리그로 간다? 도전을 한다? 혁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 도전적인 정신, 프론티어 정신 자체가 세 사람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신설 정당을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오히려 이들의 지지자들은 그런 그림을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용기를 사실을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현실 불가능한 이유는 근저에 그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프레임이 결국은 이재명 견제론과 내란당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한테 핍박받았던 개혁보수니까 이 내란당 프레임이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좀 화가 나서 정부 심판을 원하는 그런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긍정적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분위기여서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가는 거 좀 밀어주고 한번 선거 이겨서 내란당 프레임 한번 돌파해 보자. 네. 이런 일부 의원들이 좀 분위기가 있어서 좀 잘 되는 분위기인데 약간 변수가 이제 유담 교수 특혜 의혹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아닌 게 아니라 언급해 주셨지만은 그 본인의 딸인 유담 교수의 그런 교수 임용 그 특혜 의혹이 일었고 실제로 이 부분이 경찰 수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유담 씨가 31살의 나이로 올해 3월에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2달 만에 인천대 무역학부 조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당연히 좀 아빠 찬스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건데 이 의혹은 이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담 씨가 논문 질적 평가 점수에서는 25명 중에 16명 정도로 하위권이었는데 학력, 경력 그리고 논문 양적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대요. 오. 근데 이게 좀 2달 만에 박사학위 딴지 2달 만에 교수가 됐는데 아무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을 제기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사건이 며칠 전에 인천 경찰청이 이제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배당을 하고 배당을 했구나. 네, 네. 수사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담 씨를 누군가가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광경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약간 냉정한 대응이 놀랐어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 어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을 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묘안을 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자의 질문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답할 수 있는 것과 학교가 답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학교에 문의해달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황하죠. 대체로는 엄청난 당황과 함께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랬던 좀 기억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은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은 직접 밝히지 않고 있고 제가 유승민 의원 최측근 인사한테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매우 결백하다는 입장이래요.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의혹이 터져서 경기도지사 출마에 좀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반대래요. 그러니까 원래 소극적이어서 주변 인사들이 막 나가라고 설득 중이었는데 이 의혹이 터지니까 오히려 내가 나가야겠다 마음을 그래요? 굳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로직입니까? 그게 본인이 이제 나가면 민주당이 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냐. 좀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네.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공격 피하지 않겠다. 내가 정면으로 맞서겠다. 좀 이렇게 좀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자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떠오르는 상황인 건데 조국 전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본인 일가가 수사를 당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그러면 이제 같은 잣대로 한다면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유담 교수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교수에 임용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저도 제 친구가 지금 인천대학이죠, 여기가. 네. 인천대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된 친구가 있거든요. 오. 이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수도권 대학에서 교수 임용되는 게 대체로 굉장한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뭐 그 한국에 좋은 학부를 나와서 그 미국에서 이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마도 동년배 교수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의혹 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으로 또 유담 그 교수가 실제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없지 않은데 여간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진 상황이고 네. 인천경찰청에서 아까 반부패 네. 수사대에 배당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마냥 놓고 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유효성 기자 어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극우 성향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뭐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던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나 노선을 싫어하는 국민의 지지층이 있을 테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도 성향이 있고 좀 그 소위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또 이준석 의원이랑 또 가깝고 한 게 있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유승민 그래요?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뚜렷한 어떤 반감 같은 건 없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물론 말은 굉장히 또 날서게 하지만 그 과격한 정치적 언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좀 뭐 논리라든지 뭐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뭐 경제통 이미지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정쟁을 좀 싫어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강성 지지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분들한테 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말씀 좀 해주신 거고 그 두 분 같은 경우에 혹시 본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기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접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언론에서는 언론 기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기자들 중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기자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기자 못 봤다. 네, 싫어하는 기자는 못 본 것 같은 게 일단은 물론 뭐 측근들한테 할 때나 또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본인의 그 스마트함을 막 뽐낼 때 이제 그런 거를 측근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가까운 분들은 있었을 수 있지만 또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요. 근데 기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뭐 설명할 때 굉장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이 사실 또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논리에 이제 어떤 끌려가는 현장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과격한 언어 이런 것들을 막 취재하다 보면 사실 약간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호감을 갖게 된다. 네, 희망이 좀 그런 있다. 게 사실 있죠. 사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기자들은 다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뭐 라디오 이제 PD들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에 따르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젠틀하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소소한 과자나 음료를 챙겨오는 그 센스도 있다라는 게 중평이던데 우리 유설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최측근과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유승민을 왜 이렇게 따르는 겁니까? 자기가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울 만한 배울 사람. 만한 사람. 네. 근데 너무 사실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런 게 너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좀 타협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기자들도 좀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 저도 이렇게 싫어한다는 기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야, 좀 그렇구나. 배울 만한 측면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강연을 또 이제 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따뜻한 보스 그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5년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아온 사람의 어떤 시혜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보면 요즘에 뭐 일도 없고 하시니까 나를 여러 가지 그 뭐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딥하게 보면서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강연에서는 그 어른 김장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그걸 되게 감명 깊게 받고,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사실 뭐 그런 소명을 좀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복지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뭐 복지 제도 같은 게 지금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 아까 앞전에 나온 얘기처럼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가 맞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러니까 그냥 사실 좀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룰을 지켜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약자들이 뭐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룰부터 다 지켜라. 그러고 네. 나서 얘기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룰을 이렇게 막 지키고 그걸 준수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뚜렷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그렇구나.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 당선됐을 때 약간 좀 우려하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기억이 좀 유승민 나는데 의원이, 예. 아끼면서도 근데 뭐 이제 좀 너무 성미가 너무 좀 급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할당제 이런 게 조금 뭐 예.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뭐 말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모든 영역에 다 할당제 없애자 이렇게 갈기는 좀 그렇다. 이런 거를 기왕이면은 좀 토론해서 열어놓고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강하게 하고 예.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뭐 해소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예. 했었던 게 기억이 저는 뭐 나요. 사실 한국적인 척도에서는 유승민은 안보만 보수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방 문제에 밀덕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도 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지 나머지 경제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느 민주당 의원보다도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국가의 역할을 꽤 강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뭐 일설에는 뭐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가 이것도 직접 취재해 봤는데 아니래요. 아, 왜냐면 서울시장으로 나갈 명분이 없대요.
명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네. 혹시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나갈 명분이 없어서 서울시장 안 나갈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은호 구청장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주 정시 양경공파 73대 손이고 그 파의 파조가 여말 선초의 문인인 정희계라고 합니다. 네, 오. 이 정희계라는 분은 이 조선 개국공신 중 한 명인데요. 태조 4년에 조선에서 그 판한성 부사라는 직책 2대 판한성 부사를 네. 지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게 이번에 어떻게 잘 도전하셔서 73대 조상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좀 지켜보고 싶다 뭐 이런 참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실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노력했네. 뜻 없네요. 네. 이어서 이제 유설이 기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승민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운 띄워주면 되는 오늘 거예요? 띄워주세요. 유. 유승민 의원님, 똑똑한 우리 딸이 정당하게 교수가 됐는데 왜 국민들이 아빠 찬스라고 의심할까요? 승. 승질만 내지 마시고 민. 민심이 왜 이런지 헤아리려고 노력하셔야 당신이 꿈꾸는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대표 명연설로 꼽히는 이제 2015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다 뭐 이런 그렇구나. 대목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이 대목을 좀 잊지 않고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유시스터즈 유설이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